한준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얼굴이 네. 약간 야위셨네. 아침에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네. 계엄 당일날 이재명 대표 본인 방으로 피신시키셨잖아. 네, 그날 예. 밤 계속 모시고 있었죠. 그리고 계엄군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은신도 시키시고 네네. 또 의원회관에서 본회의장을 지하 통로로 네, 모시고 뛰어 들어갔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엄군과 4~5분 차이였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뛰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본회의장 들어간 시간하고 계엄군들 들어온 시간을 보니까 한 4분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잡혔으면 이렇게 뭐 쉽게 양상이 얘기하면 달라서. 네, 뭐 사실상 계엄 성공한 거죠. 잡았으면은 네. 아마 그 상관한테 지시했을 것이고 네, 잡았잖아요. 그렇죠. 잡았는데 놓아주라고는 안 했을 것이고 야당 대표를 확보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2차 계엄, 3차 계엄 했을 거예요. 이미 네. 잡았는데. 이미 계획에 다 세워져 있었던 사안이라 저희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잡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당을 무산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 소식이 퍼지면 의원들도 그렇죠. 네, 이렇게 뭉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설사 그때 계엄 해제를 이재명 대표 없애했다 하더라도 네, 이 윤석열 쪽에서는 이재명 잡았어? 그럼 2차 계엄 가. 라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그때 한준호 의원의 민첩한 상황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 안전 확보를 하는 건 진짜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은. 네, 그때 뭐 가족들에게는 거의 뭐 작별 인사하듯이 전화 끊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일이 이어졌으니까요. 오랜만에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생생한 기억이 아주. 그때 그 상황 판단 대단했는데 왜냐하면 대표가 대표실에 있으면 안 된다는 판단도 본인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쪽으로 올라가시면 안 된다.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것도 본인이 하신 거고. 네, 네. 혹시 이번 출마 대통령 의중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뭐 잘했다, 뭐 격려라든가. 뭐 이게 말씀드리면은 또 이 뭐 그렇습니까? 네, 대통령님을 언급하는 게 출마 자체에 이렇게 저는 오케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출신이잖아요. 네, 네, 예. 근데 본인을 수행했던 정치인이 자신의 길을 가니까 다시 그런 후배에게 혹시 뭐 조언 같은 거 해주신 건 없나 싶어가지고. 뭐 뵌 적도 있고 또 이야기 나눈 적도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도전할 때 이미 기초단체장으로 유례없는 성공적 편판을 받고 가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은 국회의원 한 번 하셨고, 2번, 한 번 하셨고, 네, 그리고 네, 네. 재선으로 네, 최고위원 선출 경력 네, 있으시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경기도라고 하는 큰 광역단체장을 맡아도 될 정도가 그런 커리어가 쌓였나? 이런 지적을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공부 오래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삶을 다 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을 잘했던 이유는 그만큼 민생에 대한 현안들을 깊숙이 들어가서 체험하고 본인의 삶이 투영된 거지, 이게 정치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잘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여정이나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 21년을 하면서 뭐 제가 IT, 뭐 금융 그리고 언론계 등을 거치면서 제가 겪었던 것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민생에 투영되고 제 정치 경험이 덧대져서 이런 게 행정으로 이어질 때 잘 되는 것이지, 단순히 뭐 정치를 몇 년 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 이제 권리당원들에게 나를 최고위원으로 뽑아달라고 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직을 던질 만큼 광역단체장에 지금 도전해야 할 만큼 어떤 시급성이 있었어요? 뭐 저는 시급성이 없지 너무 않다라고 일찍 생각합니다. 도전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글쎄요, 그 정치 경력으로 일찍 도전했다라고 보기에는 그간의 도지사 출신들이 뭐 정치 경험을 많이 쌓아서 도지사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이대로 봐도 제가 올해 53인데 뭐 대부분 48에서 54 사이가 도지사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뭐 출마를 결정한 거는 제 개인적 생각보다도 뭐 주변과 많은 상의, 그리고 주변에서의 뭐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일단 권하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네, 그랬죠. 그래서 주변 누가요? 그건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 제 주변에서 돕고 있는 분들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면 딱 대통령 당선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하고 그 선거로부터 4년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경기도라고 하는 이 1,400만이 넘는 광역도시 그리고 대통령의 성과를 가장 먼저 체감되게 만들어야 되는 이 광역도시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또는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통령의 고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됐고 반대로 여기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국민들께 체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했고 제가 원래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뭐 그 일에 대한 제안들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초반에 저는 우선 대통령 다른 제안을 뭐 대통령께 정부에서 와서 일하라든가. 아니 뭐 그것까지는 이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뭐 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이런저런 것들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때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서도 대장동, 대북송금 이런 대통령을 주위를 팠던 이런 사건들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부분들을 12월까지 정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그 전에 TF로 해서 관련된 변호사들을 다 끌어모아서 4개 팀으로 저희가 230일간 운영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다음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되고 나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때 이게 박자가 안 맞을 때의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논의 끝에 제가 뭐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누구보다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잘 이해하고 4년간 호흡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나오게 된 거죠. 예를 들면 김동연 도지사는 네. 각을 세울 후보입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울 후보냐?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셨어요.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앞으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여라라는 발언이라든지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를 했던 민선 7기 때 했던 여러 가지 복지, 기본사회 이런 개념들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개인의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신 거고. 그리고 도정은 잘하셨을지 모르겠으나 도정 자체가 현재 정부의 정책과 맞느냐를 지금까지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또 그렇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도정의 일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네. 그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반드시 맞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우선 민선 7기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은 기본사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죠. 성남시장 시절에 했었던 뭐 청년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개성 발전해서 기본 사회 개념으로 끌고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그렇죠. 예, 예. 그게 민선 8기로 들어오자마자 기회소득으로 바뀝니다. 즉 선별적 복지로 바뀌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쨌든 경기도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복지 예산 대폭 삭감 부분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기본사회 실현과는 완전히 각이 서 있는 정책이죠. 별이 안 맞는다. 네. 그러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네. 아마도 3파전이 될 것 같은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각을 세우고 저는 그거를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도정에 집중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도정에 집중 안 할 수도 있다? 도정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제가 볼 때는 목표여야 되는데 뭐 추미애 대표님께서 도지사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를 거쳐서 대권 도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도지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실제 추미애 대표님에 대한 지지층들은 그러한 것까지 좀 고려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길을 갔는데. 네. 아,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하죠. 아니, 뭐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이제 목표치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번 도지사는 네.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이제 질문이기 때문에 온전히 도지사에 집중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한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아직 체감이 안 된다. 이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지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아신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군에서 거의 4년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행 대선 후보 때도 수행하셨고 20대 대선 때 네. 수행실장을 했었죠. 네. 그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안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요건 이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근데 공소청, 중수청 2차 정보안 나온 후에 네. 이제 독소조항 삭제된 주장들이 여기저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안은 이미 수기하고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대통령이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수기가 잘 안 된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못 읽으신 건 아닌가요? 아, 제가요? 네. 수기 이미 됐다. 그런 결과물이다. 그거는 이제 조금 제가 볼 때 해석을 뉘앙스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부안이 넘어왔고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었고 의총을 열어서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법사위하고 나머지 조율은 마치겠다라고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한 당의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가 되자마자 이와 관련해서 법사위 위원장 간사가 반발을 하고 나섰죠. 우리하고 얘기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 차원에서는 아니 수기 과정을 거치는데 이 부분까지 마무리가 끝나야 수기가 다 끝나는 것인데 이 수기가 안 됐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그 수기가 됐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 과정까지 저희가 바라본 기본적인 과정 내에서는 수기가 끝난 거죠. 그랬으면 그걸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당에서 과정 관리에 실패하면서 이게 법사위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근데 수기라는 건 마지막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네. 대통령도 그 지칠 때까지 수기를 해야. 저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기 과정이라는 것은 법사위까지도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듣고 반복하고 제가 합당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수기 과정은 이견이 정리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왔었고. 그러니까 이견이 정리될 때까지 계속 네. 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 논의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이미 수기가 된 결과물이라고 하면 그걸 막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오인할 수 있는 메시지였다. 아, 그렇게 읽혔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메시지, 글쎄요. 제가 그런 의도로 쓴 메시지는 아닌데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네.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 이야기로는 이제 중수청법 45조 같은 경우에 네. 가장 논란이 많아서 당에서 이제 수정하는 정도였는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아예 통삭제를 했다는 게 어제 알려졌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과정 중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자꾸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당 또 이 당을 지휘하고 있는 당 대표로서 맞나 이 생각은 좀 있어요. 이게 법이라는 건 입법 과정은 어쨌든 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하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입법 과정을 마무리하는 거의 단계는 당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께서 삭제를 했다는 등 이거를 수정을 했다는 등 이런 대통령이 이야기가 직접 삭제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대통령의 의지가 거기 반영된 게 맞구나라고 네. 우리가 해석한 것이지. 예. 네. 뭐 어쨌든 그러한 해석에 자꾸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 그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테고 당에서 할 일은 당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차피 당정청의 조율이 있었다는 거는 이제 네.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완고하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서
대표가 그게 아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확고한 사람이었다. 그걸 네. 확인시켜주는 의미에서 그 말을 네네. 한 거죠. 뭐 의중 자체는 맞네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 검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저는 뭐 4년 내내 있으면서 확인을 했고 제가 특히 그 일을 집중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검찰 독재 대책위 위원장도 했었고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했었고 그건 제가 3년 가까이 이 일을 지속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중이 확실했던 건 맞죠. 그거는 뭐 저희가 여러 네. 차례 확인했고 이번에 일하는 스타일이었구나. 대통령 일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그 마지막까지 수기하고 네. 그리고 쓸데없이 그 개혁 대상의 감정을 건드리는 네. 개혁의 본질과 상관없는 건 하지 마라. 개혁 그렇죠. 그 자체에 집중해라. 네. 그런 스타일인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예전에 이제 대통령과 당대표를 직접 일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네. 국민들은 그 스타일을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네. 여실히 다 봤죠.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옆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줄기가 흐트러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 목표를 정확히 하고 그쪽으로 가는데 자꾸 부수적인 대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바로잡고 해서 회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죠. 그게 이번에 큰 이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일하는 스타일이 이렇구나. 네.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 개혁 대상을 감정적으로 격동시키는 것은 개혁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그 자체에 집중해라. 네. 이런 그리고 그 끝까지 수기해라. 이런 걸 이번에 확인했죠. 네네. 성과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 자꾸 부수적인 내용들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통령의 의중이냐 아니냐 또는 이걸 하면은 검찰 개혁이 완성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견들 또 플랫폼들에서 논란이 붙고 논란이 부추겨지고 저는 이런 과정들이 좀 표면 위로 이렇게 도출되도록 하는 것들이 썩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당도 역할을 대통령 해버린 거죠. 입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 지칠 때까지 수기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것도 큰 틀에서 수기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수기민주주의는 대단히 중요하고 물론 국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는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번 여러 과정들을 봤지만 제대로 된 수기가 없이 결론을 빨리 내버리려고 하다 보면 그 과정 중에 그 가지고 있는 이견들에 대한 청취 또는 이것을 충분한 설득을 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보면 어떠한 결과와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큰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교훈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그 네. 교훈이 생긴 것 같고 그런 수기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네. 근데 그거를 너무 표출해서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당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중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표면 위에 올려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네. 자,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완성하겠다는 게 이제 공약의 핵심 슬로건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이렇게 완성되겠다. 이제 김동연 지사는 4년 동안 도지사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꿰고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를 나는 이렇게 실현할 것이다. 이게 구체적 정책으로 어필을 좀 해봐 주세요. 실용주의는 이제 전반적인 일종의 타이틀이죠. 결국 실용주의라는 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근데 방향은 어떻게 잡냐 이 두 가지인데 대부분은 정책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들어서 이것을 정책과 예산으로 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주의는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본사회란 개념을 일단 입히는 것도 실용주의의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에서 보편적 복지를 늘리고 이를 통해서 청년 또 은퇴자들에 대한 이 복지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 국민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 민생 현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생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게 지금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 쓰고 계신 기회소득 예산을 똑같이 300억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공모 형태로 가져가는 기회소득으로 간다면
특정인들, 행정비용도 많이 들지만 특정인들에게 이 혜택이 치우치거든요. 근데 기본사회란 개념을 실용주의에 얹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정작 이 예산들을 가지고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안을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나눠 쓰는 것들,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사실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타이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은 알겠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쉽게 네. 왜냐하면 이건 이 개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네, 네. 좀 더 쉬운 말로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강한 게 그런 점이잖아요. 누구나 네.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길을 가고 싶으시면 더 쉽게 직관적으로 아 그렇게 하자는 거구나. 네. 그거를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한 경기도란 게 성격을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오히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책 네. 대표 정책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저는 이제 대표 정책 두 가지를 냈죠. 하나는 판교 10개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경기도의 균형 발전, 그러니까 5극 3특을 경기도에서는 10특으로 실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 10특을 연결을 하는 경기도형 GTX 링을 만들어서 그간 모든 교통이 서울로만 쏠려 있던 것을 경기도 전역을 연결하는 GTX로 묶겠다. 이것을 기존에 있던 광역교통망과 엮어서 서울과 경기도 전역을 30분 권역에 묶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네. 그 거창한 이제 계획들은 다들 있으니까 제가 네네. 궁금한 것은 차별점, 네. 실용주의가 이 정책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실용주의라고 딱 네. 그 캐치프레이즈를 거셨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렇게 이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을 잘 봐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 전국을 5극 3특으로 해서 이제 지역 불균형을 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경기도형 5극 3특을 실행을 하겠다. 이 방법으로서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형 10특 즉 10개 판교를 통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이제 3위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여러 여론조사가 있고 수치가 좀씩 차이가 있는데 3위입니다. 네. 현재는 대체로. 그러면 여기서 1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예, 되죠. 그렇죠. 왜 지금 현재는 3위를 하고 있고 네. 앞으로는 내가 왜 1위를 할 수 있는지 네. 잠깐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 네네, 뭐 어려운 질문인데, 뭐 현재는 인지도에서 제가 뭐 달리는 거죠. 네, 뭐 대선 주자급 두 분과 제가 인지도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또 30년 가량 정치하신 분과 제가 같을 수도 없고, 다만 제 스스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정도 두 분과 경쟁을 해서 따라가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첫 번째 토론회가 있는데 오늘부터 정책 대결은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의 인지도 조사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서부터 이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겠죠. 저 사람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춰서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을 해서 우선은 3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지금 이제 어느 조사에서도 50%를 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결선을 갈 확률이 좀 높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선을 통해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쓸 수 있는 일단 가장 그럼 큰 시나리오죠. 김동연 저희 조사 기준으로는 네. 김동연 지사를 이겨야 되는데. 네. 뭐 여러 조사들에서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큰 차이는 판단하고 아닌 있습니다. 거네요, 현재 네, 속도. 오차 범위 내에 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토론회도 곧 시작하실 것이고 네. 그 3위 안에 드시면 이제 본선이 아니죠. 네. 그 본 경선이라고 해야 되겠네. 네. 예, 본 경선이 시작되는데 그때 또 모시겠지만 네. 오늘 네. 마지막으로 본인 어필을 짧게 해주시고 또 네, 모시겠습니다. 뭐 어필도 어필인데 사실 오늘 이제 나온 계기도 어쨌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불편하시겠지만 사실 오늘 나오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말리는 문자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제 방송을 하면서도 이 뉴스 공장이 갖는 공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할 때 많이 찾았고 많은 도움 주셨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장인수 기자의 이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논란이 촉발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대응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실망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어떤 드렸었고. 부분이 실망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 방송은 보시긴 하셨고. 그럼요. 예. 그리고 어제 저기 그 정준희 그 교수님과 나눈 대화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겠지만 12월 24일에 저희가 허위 조작 정보 관련된 법령을 통과를 했고 이제 시행일이 7월이 되면 사실 시행된 이후에 그 같은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플랫폼으로서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에 이제 MBC 카우치 사건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우선 그럴 때는 빨리 플랫폼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시청자들에게 빨리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은 오히려 좀 이런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커지지 않고 딱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저도 이제 메시지를 냈었던 건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정준희 교수하고 저희가 네네. 이제 충분히 네, 얘기를 어제 하긴 잘 했어요. 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고민도 있어요. 네. 실제로 고민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과열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과열된 측면. 그러니까 실제 방송을 보지 않고서 네.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네. 비판도 있었으니까 그건 비판이 아니라 이제 네네. 억측인데 근데 그게 혼재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본인 어필을 하셔야 되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저희 입장은 정준희 교수와 함께 한 20분 이상 언론학자하고 네.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네. 새로운 오픈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자체의 윤리 또는 네.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이 가져야 되는 저널리스트들의 윤리 이런 것도 새로 정립해. 왜냐하면 이게 처음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자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일을 계기로 조금 이제 시행일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 한마디 드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오늘 이제 첫 번째 토론회가 있는데요. 네. 한준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많을 수 있습니다. 그간에 제가 이렇게 어필을 하는 정치를 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만 경기도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토론회가 5시 JTBC에서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 어필을 하기보다 이 토론회 오늘 통해서 직접 많은 상대들과 함께 네, 좀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시간을 초과해야지 다른 분들 시간을 더 드려야 돼 이제.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3위 안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